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고발과 관련해 KT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권태호 전 한미연합 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10배나 높아지는 등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10개 시도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소식 다시 알아봅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9배에서 10배로 더 짙어졌습니다. 숨 막힌다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충남, 전북 등 10개 시도에서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 어떤 조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 소속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착수날이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소속 차량과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430곳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력 발전을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가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석탄, 중유 발전기 16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0여 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기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합동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장하입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하는 노력이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과 40분의 1 이하의 미세한 입자로 폐렴과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훨씬 해로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심뇌혈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최근에는 비만과의 관련성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과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 하고 호흡기와 심혈관, 천식질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회동이 꽤 오래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고 식사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동을 이어갔는데요. 여야가 회동 직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각 당 원내대표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1월 임시국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가 될 우려가 있는 데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신재민 씨의 폭로와 관련해 1월 임시국회를 열고 특검 법안 처리, 청문회 개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앞서 여야 5당이 합의한 것처럼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회동에서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던 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인사인데요. 대상은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입니다. 한국당은 해당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극우 농객 지만원 씨와 당시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군 출신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지으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넉 달 만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 공개에 앞서 5.18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당의 추천 지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KT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검찰 측의 말대로 오전부터 시작된 KT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발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경영실 등 KT 광화문 사무실과 분당에 있는 KT 본사까지 30여 명의 수사진을 투입했습니다. 인사서류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건데요. KT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소속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딸이 지난해 2월 퇴사할 때까지 7년 동안 같은 일을 담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KT 세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통진당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인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전날 조사한 부분에 조서 열람만 진행했고 검찰에 추가 신문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14시간 반에 걸친 첫 조사에서 가장 큰 혐의를 차지하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거나 실무자급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개가 넘는데 첫 조사에선 준비한 질문지의 절반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조사 역시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포항 어선 화재 사고로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아침부터 해경 함정 등을 동원해 포항 앞바다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 48살 최모 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새벽 0시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동쪽 80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선장 59살 김모 씨 등 3명은 구조했지만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홍역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시가 영유아 예방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도 MMR 1차 예방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MR 예방 접종은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으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달 17일 8개월 영아가 홍역 증상을 보인 이후 종합병원 간호사 등 모두 13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수급자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이모 씨는 2달 전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의료비 보조금을 이미 누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진료받은 게 3-4번밖에 안 되는데 왜 의료급여를 다 썼다고 하냐.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전에서 쓴 게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떼봤더니 누군가 이 씨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0번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범인 CCTV가 나왔는데요.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지인은 아닌 것 같죠. 의료급여 허위 청구는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환수되는 부정수급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인 이름을 도용해 타내는 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쓸모없이 그냥 다 주민번호만 딱 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까지 예상치 못한 실적 충격을 주면서 전자업계 전반으로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속에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스마트폰 사업까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전자업계 성적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신기록 행진하던 삼성전자 실적은 불과 한 분기 만에 3분의 1 넘게 떨어졌고 LG전자는 무려 90% 가까이 줄며 시장에 실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3분기 최고점을 찍은 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는 내려앉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전자업계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호황기였던 반도체가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혹한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2월에는 2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폭이 커진 점도 한 원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약세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실적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혁신 부재로 인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안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턴 다시 힘을 내볼 만합니다. 인공지능과 5G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G 이동통신의 개통으로 인한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므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단가도 같이 조정되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악화는 뼈아프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시에 발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의류 건조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훨씬 좋은 것도 아니고 제품마다 주요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전제품 판매점에 다양한 종류의 의류 건조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의류 건조기는 지난해 판매량이 1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필수 가전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용량도 최대 16kg까지 커지고 출시 업체 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이즈별로 9kg에서부터 16kg까지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거 생각하시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큰 이불을 건조하실 때 대용량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대용량을 많이 쓰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품마다 건조도와 건조 시간 등 성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세탁물을 가득 넣을 경우 제대로 마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업체의 9에서 10kg 용량 제품을 조사한 결과 독일 업체인 밀레와 중국의 미디어 의류 건조기의 건조도가 미흡과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 시간은 절반 용량을 건조할 경우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고 소비 전력량도 제품마다 2배 가까이 벌어져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제품별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유 위니아 제품이 건조도와 소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전자 제품은 가격이 평균보다 비쌌고 위니아는 소비 전력량이 많았습니다. 100만 원 내외에서 비싼 제품은 200만 원 이상이 되는 제품도 있었으나 성능과 가격은 가격이 높다고 해서 성능이 꼭 우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운 겨울철에는 건조 시간이 최대 1시간 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의류의 경우 건조기에 돌리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국내 요인에 더해져서 대기질을 악화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상황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북부 지역에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남부에도 2급 경보인 스모그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장쑤성 성도인 난징을 비롯해 쉬저우, 화이안 등 9개 도시에 24시간 내 아주 나쁨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산둥과 허베이, 허난성 일부 지역에도 스모그가 발생했으나 오늘 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눈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최소 10명의 사망자를 내고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45cm의 눈이 쌓인 미주리주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캔자스주에서도 3명이 희생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숨진 데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차를 다른 차량이 또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인 현지 시각 13일, 눈폭풍은 동부로 이동해 백악관과 미 의사당 등을 덮었고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는 18cm 이상의 눈이 쌓여 2016년 1월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혁신 기업의 투자 확대에는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첫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은 중국 상하이의 린강 산업구입니다. 투입되는 돈은 모두 8조 원가량, 상하이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우선 연간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해 100만 대의 친환경차가 팔렸고 내년에는 200만 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면 관세와 운송비가 줄어 지금의 거의 반값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And we feel very optimistic about the long-term future. We think the direction has been great. So we look forward to helping accelerate that transition along with other electric car companies in China. 테슬라는 현재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유출을 걱정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준 특혜입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테슬라가 자국 친환경차 업계에 가져올 이른바 매기 효과입니다. 希望贵公司能够成为中国开放的深度的参与，中美关系稳定发展的推进。 무역 갈등의 와중에도 미중 양국은 혁신 기업의 투자 확대에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착공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민주당 입당이 결국 불발된 이용호, 손금주 의원. 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각각 안철수 후보 캠프의 국민소통본부장,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위치였습니다. 자, 먼저 이용호 의원의 예전 SNS를 볼까요? 민주당이 무례하게 국민의당의 야권 통합에 그물을 던지고 있다. 집안 통합이나 잘해라. 문 씨 집안에 더 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 이렇게 격하게 비난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또 손금주 의원도 당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친박에서 친문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다. 패권 정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 문준용 씨에 대해 취업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가짜뉴스 네거티브 브리핑을 중단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기반이 겹치는 호남계의 부정적인 입장은 물론 민주평화당의 강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불법적인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물 구조 활동으로 지지와 후원금을 받으면서 뒤로는 몰래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안락사 규모가 워낙 커서 사실상의 살처문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안락사 시킨 동물을 식용 개농장 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 어떤 것입니까? 그 케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으로 좀 많은 유명세를 탄 단체인데요. 연간 후원 금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펄스 독이죠. 토리를 입양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단체입니다. 예. 연간 후원금이 20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죠? 국내에서 약 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한 달 후원금이 한 1억 5천 정도 그 되는 규모군요. 자, 이번 사안도 지금 심층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사안입니까? 그 내부 제보자 측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내보자는 그 케어에서 그 은밀하게 그 안락사를 4년 동안 시행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아, 당사자가?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알고도 그동안은 계속 하시던 분이라는 건가요? 좀 자신이 그 박소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안락사를 직접 시행을 했고 이번에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이제 동물들의 안락사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부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초기에는 같이 했지만 더 이상 뭐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동물단체 케어가 약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대규모 250마리, 많게는 250마리까지 구조를 했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 지금까지 4년 동안 230마리 정도를 시민들 모르게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 이 단체가 2000년대 2004, 5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 유명세를 탄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유명세 탄 지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리를 입양하고 그리고 대규모 구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많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개 농장을 들어간 거죠. 네, 그때 뉴스가 꽤 나왔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유기 동물을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안락사를 시켜버렸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좀 지금까지 케어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600마리 정도가 됩니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케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보호소가 전국에 3곳이 있는데요. 그 3곳에서 더 이상 동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박소연 대표는 대규모 구조 활동을 펼쳤고 많게는 한 번에 250마리 구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연예인들을 홍보대사 동원해서 그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250마리 중에서 60마리가 집단적으로 안락사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건 뭐 수백 마리라고 돼 총 그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총 합계를 하면 약 230마리 정도가 안락사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마리는 지난해 연예인들하고 같이 구조했던 동물들이라는 거죠. 자, 뭐 이게 그냥 안락사 시킨 것도 충격적인 건데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의혹들이 나와요. 뭐 식용 개농장에 넘겼다, 아니면 거기 업자랑 아예 짜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충남 홍성에 그 케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보호소 세 곳 중에 한 곳입니까? 세 곳 중에 한 곳인데요. 그 보호소는 사실 직원들에게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일종의 비밀 보호소였습니다. 직원들이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그 보호소는 원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과거에 식용 개농장을 했던 분이었고 물론 케어에서는 개농장을 보호소로 바꾼다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소가 직원들한테도 잘 공개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약간 은폐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개가 좀 거래됐고 외부로 팔려나갔다고 하고요. 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동물 보호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 철장 케이지로 허공에 떠 있는 뜬장에 개가 갇혀 있었고 그 보호소 안에서 더 이상 개들이 이렇게 좀 번식이 하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쪽 다리가 없는 유실된 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라든가 좀 보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호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시설면이나 관리 실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기자께서 직접 가서 보신 내용입니까? 직접 확인했고요.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증언을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개가 거래됐고 제가 갔을 때도 개 사러 오셨냐, 저희 가면 개 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요? 주민들이요.
내부에서 이 홍성 보호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극소수만 알고 있던, 물론 이제 그런 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직원들이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몇몇만 관리하는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네, 가보시는 게 어떻든가 많이 외진 곳인가요? 그 동물보호소는 대규모의 동물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곳이 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고요. 네. 거기는 그나마 좀 마을 사람들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홍성 보호소를 뭐라고 할까요? 거점으로 해서 뭐 유기견을 이렇게 안락사 시키고 판매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홍성보호소라고 거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도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개가 거래된 듯한 정황은 있지만 네. 그 불법적으로 도살을 안락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른 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락사는. 그러면 홍성보호소는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업자들한테 파는 용도, 식용으로 그렇게 의혹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추가로 취재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안락사된 동물들을 병원 실험용으로 제공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그 안락사 문제가 이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들을 본인 임의대로 수십 마리 안락사해서 대학교에 뭐 실험용으로 기증한다거나 아니면 개 주인이 뻔히 있는 위탁자가 맡긴 건데 잠시 보호해달라고 맡긴 건데 그거를 또 안락사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자체로부터 유기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두 군데에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다거나 그런 전력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병원 실험용으로 제공한 것은 뭐 다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 개도 죽여서 안타깝게도 그럼 뭐라고 또 이제 주인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소연 대표는 주로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또 직원들이 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갔다는 전력들이 수차례 있습니다. 이런 변명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쓰이는 동물들이 산채로 실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나쁜 비인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뭐 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보내줬다. 그런 얘기는 뭐 소문이 갑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평소에 알고 지낸 가까운 사람이 죽이는 게 더 낫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참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안락사 규모가 큰 게 문제다. 아니면은 몰래 한 것이 문제다. 뭐 규모가 커서 그렇다. 어떤 겁니까? 그 두 개 다 문제인데 일단은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 뭐 일부 보호소에서 동물의 안락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의학자의 정확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을 때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지 임의대로 건강한 개까지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안락사를 보기 어렵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원들이라든가 후원자 그리고 직원들에게조차도 비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물 치료와 보호로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현재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뭐 이게 비밀스럽게 한 것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개들 그리고 공격 성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미 안락사된 동물들을 뭐 추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그 케어에서 시행된 대규모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공격 성향이 있지도 않았는데 단지 여러 개들이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안락사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 단체에 그러면은 개의 상태를 기록한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을까요? 홍성 보호소도 그렇고 그 케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개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그 통계라든가 기록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는 것도 추정인 상황이군요. 그 통계가 가능하긴 한데요. 가령 이제 안락사를 한 다음에 의료 폐기물 업체에다가 이제 이 죽은 개들을 처리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서 처리된 총 무게수가 무려 4년 동안 5톤 정도가 됩니다. 5,000kg이 되는데 그거를 큰 개, 진돗개 기준으로 하면 약 진돗개가 25kg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250마리가 정도 나오죠. 200마리에서 좀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그 대략적으로 케어에서 시행된 안락사 규모가 나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그 박소연 대표가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이력을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잠깐 언급하셨던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 그게 2006년에 있었던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구리와 남양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구리에서 개를 구조했다고 하면서 구리시한테도 지원금을 받고 남양주로부터 또 똑같은 개 사진을 갖고 이건 남양주시에서 구조한 거야. 두 군데로부터 바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한 사례가 아니라 수십 건의 사료가 들통이 났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구조된 개를 안락사 시킨 사례가 이제 입건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처벌이 제대로 안 됐고요. 기소 유예가 됐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부정 사용한 일은 비교적 최근이었군요. 네, 2011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 케어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지금 현재 내부 제보자를 비롯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분들이 지금 형사 고발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혐의는 두 가지 정도 혐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물보호법상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처분 없이 그냥 안락사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횡령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케어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모을 때 케어는 안락사가 없는 단체다라고 홍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받은 후원금으로 안락사도 시키고 뭐 이래저래 썼으면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까? 사기죄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지금 변호사들하고 내부 제보자 그리고 동물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뭐 동물과 관련된 형량이 높지 않다고 계속 동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동안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혐의가 너무 좀 낮게 형량이 적용된다. 그래서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소연 대표가 좀 법적 처벌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안 그래도 어렵게 동물 구조 활동이라든가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까지도 나쁜 인식을 받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좀 대안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그 동물들입니다. 추운 겨울에 먹이가 끊기는 것을 현재 우려하고 있고 난방도 잘 안 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단체에서 섣부르게 좀 저희들이 자기들이 비판을 좀 받겠지만 섣부르게 후원을 좀 끊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가 자정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뭐 근본적으로는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죠? 한 해에 저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동물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많이 생산이 또 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번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동물 보호소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단체에서도 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부분 더 취재하실? 일단은 내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박 대표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보도해 주실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좀 더 그 사안을 취재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반등하면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2주 연속 상승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도 조사해봤습니다.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YTN 의뢰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간단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일본 대응 앞으로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45.6%의 응답 나왔고요.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했던 그 정도 수준의 대응이 적절하다가 37.6%, 대응을 더 자제해서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12.5%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조사를 진행한 우리 리얼미터의 이 대표님께 여쭤보죠. 예상했던 정도의 결과치인가요? 네, 예상했던 정도의 결과치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강하게 대응하라는 응답이 50%가 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20%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차분한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대일본 관계 관련된 여론조사는 뭐 대체로 한 60%에서 70%가 넘는 수준으로 좀 강경 대응하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도 그 독도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영해를 이제 침범할 가능성이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도 납포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차분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여느 때와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을 국민들이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강경 대응 일변도보다는 지금 정도의 스탠스가 좋다. 이런 국민들도 한 37.6%가 나온 거죠.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한국 법원에서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일본에서 반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더 조준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앞으로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또 국내적으로 이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국민 입장에서도 이걸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또 우익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이 강경하게 나왔고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도 했고 또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최근에 냈습니다. 뒤에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온 의견은 강경 대응이에요. 대응을 좀 더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일본 외교부에서는 그 한일 그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이제 외교적으로 풀기를 이제 원하는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또 독립적인 판단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레이더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싱가포르에서 장성급 회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경하게 국방부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그 공개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얘기하지 못하는 좀 그 일본 내부의 국방부 국방 관련한 내부의 이제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이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또 계속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정부의 대응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미 조금은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 땅에서도 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거는 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이제 정부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응이 예상보다는 좀 강한 측면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 대응도 적절하다고 응답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여론이 어떤지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함께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일본 교도통신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한국에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80.9%가 이에 지지한다. 그리고 11.3%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네,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국민들의 법 감정은 저 여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미 그 당국자 사이에서 그 협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1965년에. 그렇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한국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저렇게 판단할 것 같고, 최근에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유권 주장했고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서 정교하게 어떤 자국민들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축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문가들하고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배울 점도 있다.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위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좀 의식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한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영향도 별로 없다. 때문에 우리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 이런 어떤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전문가들 간의 인식 차이가 꽤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일본 여론조사랑 비교한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물어본 일본 대응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이제 지지한다는 답변이 80.9%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사한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의 그 질문지가 더 강하게 대응하라,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 이 두 부분은 다 뭔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지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한 83%예요. 합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양국의 여론이 따지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또 이제 일본의 교도통신 여론조사는 배상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제 변호인단이 신청한 그 신일철 죽음의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건데, 아무튼 일본의 이제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레이더 갈등과 관련된 여론조사였다면 이거보다 좀 낮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 현 상태에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조금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우리 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 강경 대응 주장이 제일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식민 지배를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느꼈던 피해를 본 그런 계층이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진보층 같은 경우는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일본에 대한 감정 플러스 국정 운영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물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자 그 응답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먼저 성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성별로 보면 남성, 여성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현 대응 적절 의견보다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18%포인트 높은 대략 50대 32 정도로 나타났고요. 여성은 반면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나서 남자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바뀐 거 아닌가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성의 의견이 49.7%, 그리고 여성은 41.6%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성이 조금 꽤 많이 높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연두색 그래프하고요, 가운데 있는 연두색 그래프가 이제 여성
네. 의 의견인데 네. 두 의견 41.6 대 43.5가 오차 범위 내에서 현재 대응 적절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거고요. 네. 파란색 49.7 대 31.7 이게 이제 남성들의 의견인데 네. 남성들은 강경 대응 의견이 높은 겁니다. 아, 예, 이제 그렇게 과거에도 이 일본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비슷했었고요. 지금 네. 아시안컵 축구가 또 열리고 있는데 남성들이 특히 일본하고의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대결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네. 한일 대결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의 대결에서도 다른 나라를 주로 응원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아까 잠깐 짚어줬습니다만은 60대에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20대 남성에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 강한 건 그렇죠. 어떤 20대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약간 일본에 대해서 네. 그 경쟁 의식이랄까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30대, 40대가 이제 50대가 상대적으로는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요. 네. 아까 이제 그 북핵 문제 이런 주변 우리의 이슈에 대해서 평화 이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이제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5, 60대와 비슷하게 외교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적어도 보수 성향을 좀 갖는다. 좀 실용적인 세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네. 30,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고정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긍정 평가하는 의견이 30, 40대에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만 따지면 강경 대응하는 게 맞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도 모두 발언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고 예,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거죠. 소극적으로 얘기한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예. 예. 얘기 안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확산시키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네. 이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방을 좀 자제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반항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고 하려 든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어떤 메시지까지 하면서 지도국가에 걸맞게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그런 예.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좀 더 톤이 앞은 강하죠. 그렇죠. 네. 지지 정당별로도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55% 가까이 나타났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서 자제 의견이 높은 것이 좀 이색적으로 보입니다. 네. 다소 이제 보수적인 의견은 강하게 대응하라 이런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대응 민족적인 자제도 문제는. 높습니다. 저기 보시면 네. 대응 자제가 28.2%로 다른 정당 지지층에 비해서는 유독 높은 편입니다. 그건 바른미래당이고요. 아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요. 자유한국당도 44.2가 이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타나서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지층 중에는 TK가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TK에 독도하고 울릉도, 경북 울릉군이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치 관여도가 좀 낮은 분들은 독도 울릉도 문제 때문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28.2% 대응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그러니까 반항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일본을 우리가 외통수로 몰아가면 우리에게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화에 우려가 깊어질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려한 그 인터뷰를 아마 본 분들은 또 대응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이게 될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연속해서 긍정평가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떨어졌습니다. 다시 골든크로스가 됐는데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네, 그 신년 들어서면서 1월 첫째 주에는 데드크로스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상승세가 보였었고요. 주중까지는
1월 첫째 주에 이미 골든 크로스의 가능성이 있는데 주 후반에 좀 그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때문에 골든 크로스를 하지 못했었고요. 이제 다만 지난 주에는 신년 기자회견 소식도 있었고 또 그 내각에서나 아니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도 있었고요. 또 국무회의에서 현장 경제를 강조하는 지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 거치면서 목요일에는 5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 후반에는 금요일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소식, 그다음에 카풀 반대 택시 기사분이 이제 두 번째 또 분신 사망하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는데 그 한 방송사의 기자의 신년 기자회견 질문에 관련된 여야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 자체보다는 그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극심화되면서 주 후반에는 조금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뭐 상승 요인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의 대통령 메시지가 경제에 집중됐거든요. 행보나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국정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 행보와 메시지를 누적시킨 결과 그래서 경제에 올인하는구나 이 이미지를 준 거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혁신한 겁니다. 인사를 바꾼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에 있던 평화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 그리고 20대들한테는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들의 용어를 좀 순화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끼쳐서 국정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서서 그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 뉴스들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중에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논란, 기자 논란, 질문 논란, 이른바 그 김혜령 기자 논란이 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특히 이제 한국당 지지층에서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제 반발하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한국당 지지층 간의 갈등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역 갈등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략 5대5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전과 관련된 거는 좀 수그러들고 갈등 요소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컸던 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또 그 사법부를 정치권에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현 정부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김혜령 기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득점 포인트가 될 뻔했다 이런 측면은 있고요. 다만 그 대통령의 답변 자체 내용이 부정평가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SNS상에서 너무 격하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두 문제, 검찰 소환 문제도 저는 뭐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진보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되게 50대 50 팽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 요인으로 확 작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법 문제에 대한 사법 적폐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그 부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작동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분석이 대체로 비슷한데 오늘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동안 꽤 높아왔고 지금도 사실 높은 수준이에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사안이 불거지면 부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크지 않나. 국민들은 되게 이제 좀 시끄러운 현안들이 많아지면 약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 입장이 왜 나왔는지를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생략이 되면 예를 들면 언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쪽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렇게만 읽혀진다면 그게 마이너스 효과지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논란이 되는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하자면 이제 국내 현안과 관련된 논란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타국과의 논란. 그러니까 아베 지금 내각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랐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베 내각은 결국에는 이제 한일 관계를 자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신 그 교도통신 그 여론조사 때 그것도 본 거죠. 내각 지지율. 그렇습니다. 43.4%로 지난달 대비 1% 가량 올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 현안과 관련된 보역 갈등,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게 되면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검찰 출석 소식과 같은 보역 입장이 확실히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사안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내일 있을 대기업 그 총수들이나 중견 기업들 그 대표들과 대통령이 경제인 만남의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에 좀 집중한다는 이미지가 다시 한번 좀 누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입당을 하죠, 한국당.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과연 이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좀 민감한 5.18 진상조사위원들 관련해서 한국당이 이번에 이제 위원을 인선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지만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을 했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그 중도층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당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사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기업 방문도 16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내에서 또 탈원전 정책 관련해 내부 또 갈등도 약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좀 완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항상 이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관리할지 이 문제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이분 이제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래 권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유력 주자고 지지율이 꽤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입당이 되면은 도로 친박 정당이라는 또 비난이 나올 수 있어서 한국당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당의 이 잠룡들이 비판 입장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죠. 민주당이 오랜만에 40% 넘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달 만에 40% 선을 회복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궤를 같이 하죠. 집권 초중반까지는 당청 지지율이 계속 같이 연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올랐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1%포인트가량 빠졌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그 예천 군 의원인 박종철 의원 폭행 관련된 보도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요. 또 5.18 조사위원 지만원 씨 추천 논란 때문에 좀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데 정의당은 소폭 오차범위에서 올랐고 바른미래당도 0.2%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락했죠? 하락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아까 예천군이 의원, 지만원, 박정차 예천군, 그다음 이순자 이런 어떤 사안들이 터졌을 때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좀 아프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만원 씨 불거졌을 때는 뭐 지만원 씨 안 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거기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 출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계속 오르내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구구 쪽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면 사실은 그 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통합도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중심이 한국당이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전당대회가 흥행될 수 있겠다, 관심을 끌겠다 이런 어떤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계파 대립이 심화될 수 있고 친박과 비박, 두 번째는 박근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박근혜에 대한 문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 어려운 숙제를 한국당이 또 맞이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권 경쟁이 한국당 내에서 본격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그 여론 자체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게 미래 권력 측면에서는 사실이지만 또 이제 관심사는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입당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홍준표 전 대표한테 모아질 겁니다. 과연 출마하실까 안 할까 또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겠죠. 그리고 한 발 먼저 준비했던 오세훈 이런 분들과 비박은 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건지 이런 내부 싸움이 좀 치열해지는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은 높아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국당한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올 만한 주자는 다 나와라. 진검승부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황 전 총리 개인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께서는 황 전 총리가 입당하면서 뭐 입장 표명을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전당대 출마 의사 쪽으로 좀 굳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까지 갔던 측면이 황교안 전 총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입당하지 않고 전당대회도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정가의 소문이 더 많았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실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측면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듯 보입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만약에 입당하는 과정에서는 밝히진 않겠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어차피 그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일찍 맞는 게 낫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친박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이든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치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지금 오히려 등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털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기 등판 쪽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경쟁할 후보군들의 그런 입장 표명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하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도 발급합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으며 신규 대상자는 내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신규 대상자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4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에서 30,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한방병의원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행동하기 힘들어지다 끝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파킨슨병, 완치가 어려운 질환인데요.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약효가 떨어져서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서 있을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장애물을 건널 때 움직임이 다소 둔합니다. 이 밖에도 손발을 떨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수면 장애와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고령 사회가 되면서 국내 환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치료는 먼저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로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과 분비가 적어져서 운동 회로에 변형과 문제가 생겨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집니다. 퇴행성 뇌질환이다 보니까 점점 증상은 나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물에 대한 효과나 반응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약을 증량할 수도 있는데 자칫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뇌 깊은 곳에 있는 운동 회로에 전극 장치를 넣고 전기 자극을 줘 반응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지점에 장치를 넣는 게 중요하고 몸 안에는 충전기를 이식합니다. 몸에 기계가 들어간다는 거부감으로 시술을 꺼리는 환자들이 많지만 단순히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효과가 크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소실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서 본인이 걸을 때도 막 넘어진다거나 이런 게 유발되면 또 2차적인 사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력을 유지시키는 근력 운동을 또 본인께서 스스로 하셔야 어느 정도 치료의 효과도 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병의 예후에 대해서도 더 우호적인 결과를 갖고.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혼자만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인지장애까지 올 수 있어서 증상을 완화하고 호전시킬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지난 7일에 사표를 냈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탁 행정관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지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표현으로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에서 동갑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19살 A군에 대해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제 새벽 서울 천호동 공영주차장 등에서 함께 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경찰에 붙잡힌 B군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전해들은 A군이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소극 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은 원칙에 따라 현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치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 절차에 따랐다면서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모텔 5층 객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모텔에 있던 11명이 대피했으며 39살 허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대군면 송마리에 있는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3명이 얼굴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알루미늄을 녹이려 용광로에 넣다가 온도차로 폭발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단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생긴 유독물질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 처류 시설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 사고는 247건,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데 지난 2013년 33건이 된 것이 2017년에는 79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누출된 유해 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저류 시설이 있었다면 수질 오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조성된 이 공단에는 완충 저류 시설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2021년까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오염물질 3만 7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완충 저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공장에서 나온 유독물질을 오수 배관을 통해 모은 뒤 폐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이른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두어서 이것을 적정 처리하여 천의 수 생태계 보호라든가 수질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신일반 산업단지 등 지역 내 5개 국가산업단지 13곳에 차례로 완충 저류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과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백 비서관은 자신이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주장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조금 전 경기도 일부 지역에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바람이 불겠지만 잠시뿐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이대로 가면 경보로 특보가 격상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로 4흘째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동대문과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17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면서 초미세먼지 경보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경기도에는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도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게 되면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중부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더 짙은데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서울은 148 마이크로그램, 충북 133 마이크로그램, 충남 118 마이크로그램, 전북 103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중부지방부터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이 모레는 영하 10도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세먼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외부 활동이 불가피하신 분들 꼭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